국가 간 문화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문화 차이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챕터 1은 문화란 무엇인가 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화의 차이를 초래한 요인. 세 번째는 문화적 차이가 비즈니스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는 사회 문화의 차이가 비즈니스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차이가 경영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케이스로 이제 케냐에서의 비즈니스를 좀 이제 다뤄보는데요. 사실 각 국가마다 비즈니스에 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프닝 케이스 교재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죠. 케냐 친구가 그 교수님의 이제 방을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정말 유명한 교수인데 왜 당신은 꼭대기 층에 있지 않고 다른 층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케냐는 약간 위계적인 사회 구조이다 보니까 사회에서나 비즈니스 계층에서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존경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케냐는 13개의 주요 민족 집단과 다수의 소수 집단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그 집단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매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케냐는 국가 정체성을 강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의 두 공용어,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통합된 것이 좀 이제 효과를 본 건데요. 그러니까 스와힐리어하고 영어가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된 이런 이제 덕분이기도 하죠. 이 두 언어는 다양한 민족 집단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케냐인들은 이제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이제 존경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사를 하더라도 좀 공손하게 약간 동양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요.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돕고 지지하는 것이 당연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파트너끼리 인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부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가족, 약간 이제 의례적인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바로 이제 업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의례적인 인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비즈니스 회의가 시작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상대를 잘 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 중심적인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 친구 간에 서로 돕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투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이러한 투자 내지는 아이디어가 당신의 집단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즉 집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더 쉽게 채택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사실 문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문화 간 이해력이 참 중요한데요. 문화 간 이해력이라는 게 뭐냐? 국가 내지는 국가 내부 이런 문화적 차이가 비즈니스 수행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업가 정신, 도전, 혁신, 시장 경제 이러한 원칙을 지지하는 정도가 좀 다르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훨씬 적합한 문화가 있고 좀 폐쇄적인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와 특정 국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편익, 비용, 위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요, 역사적으로 신분 제도가 정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예를 들어 귀족이 있고요. 중산층이 있고 노동자 계급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중반에 영국에서는 신분 제도로 인한 산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중산층과 노동 계급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산업 간의 분쟁으로 이제 바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산업 운용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는 이런 문제점이 벌어지는 거죠. 다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의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다소 약화된 신분 제도로 인해서
예전보다 이제 산업 분야가 많이 줄어드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문화가 좀 통합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이 문화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전통적인 레스토랑, 식당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맥도날드와 같은 이제 서구 패스트푸드 기업들이 각 나라에 진출하면서 각국의 식문화를 통합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회 내에서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좀 갖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게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정의가 좀 복잡하죠. 사실 학자들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사실 단일하고 간단한 정의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드워드 타일러 같은 경우는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습득하는 기타 능력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라고 이제 문화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트 홉스테드의 경우에는 사실 문화가 한 인간 집단의 구성원을 다른 집단과 구별하는 정신의 집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정의를 했죠. 결국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 규범 이런 체계로 볼 수가 있죠. 그게 이걸 좀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되면 생활 양식을 구성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통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국가의 하나의 사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하나의 국가에 다양한 어떤 문화가 존재하는 이런 이제 사회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사회가 여러 국가를 포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북유럽, 그러니까 뭐 덴마크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과거부터 문화적으로 하나의 사회로 간주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뭐 글로벌 기업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유럽 국가 중에 하나에서 특정 제품이 인기가 있다. 그러면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사실은 마케팅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영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와 규범이 있죠. 예를 들어 가치는 한 집단이 선하고 옳고 바람직하다고 믿는 것에 대한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진실, 정의, 정직, 충성, 사회적 의무 이런 이제 개념에 대한 태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치를 만약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강한 감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논쟁하고 갈등하고요. 심지어 전쟁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와 안전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죠. 그러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은 그 미국이 이라크를 예를 들어 침공을 했을 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이건 이제 글로벌 어떤 그 국가에 대해서 매우 큰 위협이 된다.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전쟁하고요. 최근 이제 이란과의 전쟁도 좀 그렇고 이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치를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만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취하는 행동을 규제하는 이제 사회적 규칙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규범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풍습과 금기가 있는데요. 풍습은 일상생활에서의 관습적인 규범으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갖춘다라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예절, 식사할 때 갖춰야 될 것,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풍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풍습은 뭐 위반한다고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아유 쟤 원래 저래 뭐 이 정도죠. 다만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경영인들 같은 이런 것들 잘 지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태도,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태도가 명확한 국가에서는 그걸 잘 지켜야 될 거고요.
일본 사람들과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한다. 일본 사람들은 명함 예절이 있거든요. 명함을 주면은 공손하게 두 손을 받고 쫙 명함을 좀 보고 이런 그렇게 해야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명함 받아가지고 쓱 지갑에 넣어버리게 되면 그 상대방은 본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잘 지켜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풍습보다 더 중요한 게 금기인데요. 금기는 사회나 문화 안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여겨지는 이런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뭐 술을 마시는 행위. 그러니까 이걸 좀 잘못 지켰다가 낭패를 보는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금기는 이 풍습보다는 아주 강한 도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질서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기를 어길 경우에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이런 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습이나 이제 도덕 규범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관습은 일상생활의 관행적인 규범, 도덕 규범은 사회와 사회생활의 기능의 핵심적인 규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사회, 국민 국가가 있는데요.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 국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창조물일 건데 단일 문화를 포함할 수도 있고 여러 문화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약간 이제 단일 문화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영토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내온 언어도 이제 하나이고요. 이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은 일부 문화의 경우에는요. 여러 국가에 걸쳐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유럽 국가,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경우에는 수세기 동안 공통된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사회의 경우에는 매우 강하게 결속을 시키고 있죠. 사실은 이슬람 문화권이 상당히 큽니다.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에 걸쳐서 여러 국가의 시민이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겠죠. 자, 반면에 하나의 사회가 여러 문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경우에는요, 하나의 국가이지만 최소한 세 개의 주요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권 문화가 있고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퀘벡 문화가 있고 원주민 문화가 있죠. 각 문화에는 특징이 있고요. 사실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비즈니스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요, 각 문화의 어떤 풍습과 관련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국가나 문화에서 금기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경영학자들의 경우에는요, 전통적인 다국적 전략, 즉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국가를 목표 시장으로 설정해야 된다. 이거 말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지역을 하나의 비즈니스 시장으로 묶어서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마케팅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화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문화와 가치 규범은 이러한 요소들에 기반해서 발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지배적인 정치와 경제 철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요. 그 나라의 아주 지배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 체계 그리고 어떠한 경제를 추구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회 가치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북한과 미국으로 볼게요.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재적인 정치인데다가 생산 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약간 이제 전체주의적인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이 되어 있고 개인의 성취를 조금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치와 경제 철학에 따라서 자유라든가 정의라든가 개인적 성취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나 개인주의가 중요하겠지만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적인 가치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사회 구조나 주요 종교, 언어, 교육 이런 것들이
문화의 전체적인 것들을 구성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의 규범과 가치 체계가 있는데요. 사실은 정치 철학과 경제 철학이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구조, 언어, 교육, 그리고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종교가 어떻게 문화를 결정하는 것을 좀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텐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사회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섹터에서 사회 문화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한번 식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사회 조직이 있죠. 이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구조 자체에서 기본적인 사회 조직을 의미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이 조직을 벗어나서는 사실 활동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사회 조직을 볼 때는요,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조직의 기본 단위가 개인인지 집단인지 이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개인화가 됐지만 과거의 경우에는 상당히 집단을 강조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조직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적으로 서구 사회는 개인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렇죠? 개인의 어떤 성취라든가 어떤 그 개인이 경제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을 합니다. 반대로 비서구 사회에서는 집단을 강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사회가 계급이나 카스트로 얼마나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계층 간 이동성입니다.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말로는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경제적인 성취에 따라서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은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부모의 어떤 그 경제력 이것이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알게 모르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그 사회가 과연 그 계층 간 이동성이 얼마나 자유로우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과거에는 조금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면 위로 올라가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즉 사다리가 점차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나라가 된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계층 간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가 이른바 이제 미국으로 볼 수가 있죠. 본인이 아이디어나 어떤 그 사업과 관련된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경제적 성취를 이뤄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도의 경우에는 아예 출생에부터 계급이 결정되는, 물론 이제 요즘에 카스트가 뭐 이렇게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조직의 경우에는 사회 조직 기본 단위가 개인이 집단인지 그리고 이동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이제 사회 조직이 나한테 더 유리한 건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집단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두 명 이상이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통된 정체성을 공유하고요. 서로 행동에 대해서 공통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하는 결합체라고 볼 수가 있죠. 누구나 집단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가족이든 집단이든 사회적 모임이든 여가 활동이든 사실 인간 사회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집단 중심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실제 이 소셜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집단의 경계가 확장이 되고요.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집단에서 어떠한 어떤 그 물건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기가 돼버리면 그쪽으로 확 쏠리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소셜 미디어 안에서의 집단의 힘이 어떻게 보면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와 연결되는 이런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집단이 사회 조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사회마다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문화에서는요, 개인의 특성과 성취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집단에서는요,
집단에 소속돼 있을 때 소속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과 집단에서 개인의 의미는 뭐냐? 그 일단은 이제 서구에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결국은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의 성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사회와 비즈니스 환경에서 내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느냐 여기에 반영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강조가 되면요. 개인의 성취와 기업가 정신이 장려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 강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죠.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것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소프트웨어, 그다음 바이오 기술, 그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같은 유통 채널들,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발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다 보니까 경영진이 한 직장에 대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오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직장에서 능력을 키웠다. 그럼 더 많은 연봉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회사로 이동하는 이런 경영진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런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이 이동이 되고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라는 단점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기업을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고요. 장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업무 간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업무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근데 워낙에 이제 이동성이 강하다 보면 이런 부처 간의 이런 협력 관계가 매우 저하되는 이런 문제점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이동성이 강화되다 보면요.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한 경영진이 들어오다 보면 각자가 경험한 경험치가 있겠죠. 나는 A라는 회사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회사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방식을 접할 기회를 가지다 보니까 한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전략이 정말로 다른 기업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개인과 집단에서 집단은요, 일본과 같이 비서구화된 사회에서 강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협력과 팀워크가 장려가 되고요. 대신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예전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당연히 이제 개인의 성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어떤 위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나를 소개할 때 그래서 저 어느 그룹에 다닙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집단에 대한 강한 동의시 같은 경우는요.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 협력과 집단 행동을 촉진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 사실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한 요인으로 기업 내 개인 간 그리고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때문에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대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주도성과 창의성이 억제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실은 집단 우선주의는요. 경영진과 다른 사람들이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것을 좀 억제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직률이 낮아지는 이런 장점은 있겠지만 사실 이제 개인들의 어떤 창의성이 억제되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겁니다. 다만 현재 일본에서도요. 예전보다는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화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죠. 그리고 과거처럼 너무 이렇게 집단을 강조하게 되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한 특권 의식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좀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예전에 그 군부에서 한화회라든가 최근에 어떤 특수부 검사라든가 이렇게 이제 정치 권력을 좀 독점하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는 개인의 어떤 성취를 강조하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이제 집단주의 사회는 그 아이디어를 실행해서 조직력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는데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인과 집단의 어떤 특성을 이해해 가지고요. 어떤 글로벌 경영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펴봤던 것처럼
한 국가의 어떤 문화가 해당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요. 한번 설명해 보는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리고 그러한 국가와 기업이 어떠한 형태가 있고 어떠한 예시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사회 계층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